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좋은 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론 강의를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했었고 이제 요약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뭐 공무원 수업은 이제 요약 수업을 2009년부터 이제 했었는데 이제 1급은 훨씬 오래됐지만 요약 강의는 1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작년에 처음 이제 1급 요약책을 내고 처음 하는 건데, 그 이론 수업은 쉽게 표현하면은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수업이고요. 우리 이론 강의는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그러한 수업이고, 요약 강의는 이제 요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늘려주는 수업이에요. 그 늘려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우리가 교재를 단권화하는 게 수험생한테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교재를 단권화해서 쓸데없이 여러 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만 자꾸 많이 보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 수업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제 쓰여왔고, 공무원 강의는 이제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요약 수업이 처음이고 이제 첫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작년에는 이제 책만 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책만 이제 일단 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처음 강의를 하는 이 것이 이제 1급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많이 해왔던 요약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되어야 하는데, 우선 여기에 채워 넣는 거를 제가 채워 넣어 드리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복습을 시킬 거예요. 하면서 뭐 이론 수업을 뭐 들었든 아니면 안 들었든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직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 이 시간을 통해서 복습을 하게끔, 집에 가서 어차피 제대로 보지도 못할 거 자꾸 써놓고 집에 가서 책에다가 지식을 남겨놓지 말고 여기서 최대한 머릿속에 넣고 가게끔, 최대한 여기 온 시간 안에 일단 머릿속에 뭔가 저장하고 가게끔 이렇게 최대한 좀 수업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물어보고 틀리더라도 절대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틀리면 잘 정정해 드리고, 정정해서 기억을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1급 자격증 어떤 시험 대비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OT를 하고 바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 동안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4주 동안 8일 수업을 이제 하게 되고요. 시간은 뭐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여유 있게 뭐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여유 있게 시작했지만 2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까지 갈 거고, 7시보다 조금 일찍 끝날 때도 있을 거고요. 조금 늦을 때도 있을 건데 최대한 7시 안에는 끝내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요 그 수업에서 일단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한 내용 있죠?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한 내용을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4주차 토요일 1교시에 매주 이제 OX 100문제를 봅니다. 100문제. 오늘 아마 사인펜도 다 나눠드렸죠? 곧 갖고 다니시고, 항상 갖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OX 이제 100문제를 이제 볼 거고요. 100문제를 30분 동안 볼 건데, 매번 그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누적을 하면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또 부담이 커져서 일단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했던 거를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볼 거고, 그 미리 예정해드린 대로,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휴먼 장학금도 이제 다 그 원래대로 정한 대로 드릴 거예요. 정한 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더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를 바라고,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장도 받고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뭐 보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부득이 뭐 보강을 이제 밤까지 한번 했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은 시간까지 보강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이나 여러분들이 교재 활용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책을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용도로 쓰시고 당연히 복습하시겠죠. 이거 할 때 적극적으로 쓰세요. 다만 이제 예습을 하실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기본서를 펼쳐놓고 예습을 하시면 더 좋고, 다만 기본서를 무조건 펼쳐만 놓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요약 노트를 보다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내가 떠오르는 게 없다. 어떤 내용을 보면 그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라. 그냥 여기 있는 문자밖에 안 보여. 책에 있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다만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지 아니면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인지 이거를 지금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보면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라고 난 분명히 기억하는데 도무지 이 안에 관련된 내용에 제가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책을 펼쳐봐야 되겠죠.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은 여기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일 때 이제 시험 비중이 좀 이렇게 뭔가 떠오르면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알았는데 잘 모르면 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서를 피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습을 하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예습을 하더라도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기본서 펼치지 마시고 그냥 얘만 읽고 오세요. 얘만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가 핵심 요약 노트잖아요. 근데 앞에 뒤에 이렇게 공부랑 상관없는 내용, 우리 여러 공무원 합격 현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1급 합격 현황, 기출 이런 분석표 이런 거 이제 머릿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본문.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 전체에서 공부하는 내용만 딱 페이지를 세보면 한 141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 제 거 1, 2, 3권 있잖아요. 1, 2, 3권 다 합친 거에 한 12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한 12분의 1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압축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한 번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10번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머리에 잘 남냐? 당연히 얘를 10번 보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공부고, 그 다음에 더 오래 남는 공부예요. 책을 한 번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천재라도 안 돼요, 그거는. 천재라도. 그래서 일단 인간의 뇌는 반복을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고, 이게 한 과목당 평균으로 하면 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과목 평균으로 그냥 잡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에는 딸랑 9페이지밖에 없어요. 9페이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론이 제일 긴데 법제론이 3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법제가 34페이지 정도. 이게 제일 적은 분량, 제일 많은 분량. 여기 지금 압축해 놓은 것 중에서 그 정도거든요. 일단 평균적으로 한 17에서 18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습 17에서 18페이지 정도 예습을 못하고 온다 그러면 그건 시간 부족은 아니에요. 맞죠? 책 17페이지, 18페이지 한 번 보는데 정말 느리게 읽어도 2시간 안에 읽습니다. 느리게 읽어도. 그 다음에 보통 독서 속도가 좀 어느 정도만 되셔도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다만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보고 오세요. 더 많이 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더 좋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건 시간 여하에 따라서 예습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복습은 정말 많이 해야겠죠? 복습은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제가 채워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채우고 싶은 거 얼마든지 더 채우세요. 얼마든지 더 채우시고, 다만 내가 더 채울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의지도 없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채워준 것과 책에 있는 것만 정말 달달달 하자. 그 정도. 알았죠? 그래서 OX 낼 때도 요약 노트에 있는 거 그 압축된 내용만 가지고 내지 않아요. 다 기본서와 연관된 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내거든요. 같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갈 거니까 복습을 정말 많이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갈 때 문제집도 가져가지 말고, 이론서는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무조건 그 시험장에 8권에서 11권짜리 무슨 각권으로 되어 있는 수험서를 이렇게 등산 가방에다 메고 오는 그런 수험생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행동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 이 2권 중에서 저는 요약집 하나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문제집을 들고 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는 요약집 하나만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차분하게 그냥 편하게 한번 이렇게 쓱
쓱쓱 흐른 거죠. 예, 그렇게만 이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단 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좀 수업을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최대한 복습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죠? 뉴페이스들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 막 질문 들어가요. 그동안 뭐 하고 왔나? 들어갑니다. 자, 뭐 제 역할을 한 명이라도 합격시키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75페이지. 옆에 보면은 지금 하얗게 지금 필기할 공간이 되게 많죠? 예, 거기다가 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충분해요. 거기다가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성격 이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일단 정신 역동 이론 있었죠? 가장 먼저 정신 역동 이론 해서 이제 자, 프로이드 천천히 쓰세요. 자, 프로이드가 있었고 에릭슨이 있었고 뭐 아들러, 융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 뭐 이제 뭐 파블로프, 그 다음에 왓슨, 선다이크, 스키너, 그 다음에 반듀라.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었죠? 인본주의에서 로저스하고 메슬로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급에서 중요한 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1급에서 중요한 게 인지 관련해 가지고 삐아지하고 그 다음에 콜버가 있었어요. 콜버그. 자, 프로이드 무슨 이론? 정신 분석. 뭐 정신 역동 맞아요. 근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 분석 이론. 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학자하고 그의 이론의 명칭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에릭슨. 그렇죠. 심리, 사회, 이론. 그래서 뭐 8단계 기억하실 거고, 아들러는요? 그렇죠. 개인 심리학자죠. 개인 심리 이론.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죠. 이 연결 자체가 우리 시험입니다. 근데 연결만 하고 끝나면 이제 한 문제밖에 못 맞고 이 안에 내용까지 맞춰야 이제 점수를 많이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프, 왓슨, 선다이크, 스키너 우리가 묶어서 이제 뭐 전통적 또는 뭐 급진적 행동주의 자들이라고 말하죠. 전통적, 급진적, 행동주의 학자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반듀라는 사회, 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 우리 관찰학습 생각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창시한 로저스는 현상학. 그래서 현상학적 심리학. 그 다음에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 이론. 욕구 단계, 뭐 욕구 계층, 욕구 위계 이론. 자, 삐아지 하면은 인지 발달 4단계 제시했고,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3가지 수준 6단계, 6단계로 제시했죠. 자, 여기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
내적인 측면만 연구했죠. 심리 내적, 정신 내적인 측면만 연구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 내적, 정신 내적, 개인 내적인 이제 부분을 연구했다. 관찰이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스키너죠. 스키너.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 전통적 행동주의 학자들인데 가장 이제 대비가 되는 인물들이 있죠. 그 프로이드와 누구라고? 스키너죠. 프로이드와 스키너.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죠. 겉으로 드러난 걸 연구했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 연구했어요. 보이는 거.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죠. 그 사실상 이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뭐 스키너의 이제 그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정반대. 하나는 안 보이는 내적 측면만 연구했고 하나는 또 보이는 외적 측면만 연구했죠. 그래서 심리학의 영역이 행동주의가 나타남으로써 2배 이상 넓어졌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심리학의 영역을 확대시켰죠. 행동주의가. 그러면서 이제 이 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다 환자들이죠. 대상자가 우리로 치면은 클라이언트가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었죠. 병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왜 그걸 보통 사람, 왜 건강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냐 이런 비판. 그리고 여기서 또 비판한 것은 관찰이 불가능한 것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프로이드 이론은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다. 이런 비판 있었겠지, 그렇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중에서 얘네들이 욕먹는 거는 뭐죠? 왜 동물 연구한 거를 사람한테 적용시키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본주의는 뭐예요? 양쪽을 모두 비판하죠.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등장한 제3 세력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하고 자아실현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아를 연구한 사람들이죠. 인본주의 학자 에릭슨, 그 다음에 뭐 로저스, 메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 랭크, 우리 기능주의에 나오는 랭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아 심리학자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이제 그 세계,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창조성,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인본주의가 나왔다.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이제 관점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일단 이 분류 다 이제 보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단어를 보면서 연결을 이제 해나가야죠. 예,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단어들이 지금 있는지 그거를 자꾸 연결시키는 거 이게 1급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이제 4단계 있죠? 인지 발달 이론 아동의 어떤 그런 이제 인지 발달 사고 발달에 이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거는 또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또 이제 도덕성 발달을 연구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좀 출제 비중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블, 왓슨이나 손다이크는 뭐 개별 출제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 여기 얘하고 이 두 사람은 거의 개별 출제가 안 되고 이제 뭐 콜버거나 뭐 파블로프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모두 매년 나온다. 진짜 어쩌다 한 번 안 나올 경우가 있는 거지 웬만하면 대부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프로이드하고 쉴 건데요. 프로이드. 1교시 그 수업 제목을 그 OT하고 프로이드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교시 수업 제목을 OT하고 프로이드. 자, 봅시다. 프로이드. 거기다가 다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프로이드. 하고 이제 바로 이 책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본문으로. 프로이드는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 프로이드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지금까지 14년, 지난 14년 동안 한 번 있어, 한 번. 한 번 이제 안 나왔지만 그것도 안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란 과목에서 안 나온 게 지금 14년 동안 한 번이고 프로이드는 반드시 2교시에 나와요. 근데 2교시에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분명히 나와요. 프로이드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와도 프로이드는 항상 여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1급 시험에서. 자, 그랬을 때 이제 프로이드가 연상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프로이드가 연상되는 단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이드 이론을 이제 물으면 당연히 맞추지만 직접적으로 안 묻더라도 이 단어들이 연상이 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적어 놓으면 지금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복사하다 보면 우와 이럴 거야. 선생님은 이런 걸 어떻게 찾았지? 뭘 어떻게 찾아? 문제를 분석했으니까 찾는 거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요, 뭐. 하여튼 뭐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뭐 그냥 몰라도 막 들어. 몰라도. 자, 그랬을 때 이제 프로이드는 좀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의 정신, 내적인 측면을 연구했죠. 심리, 내적인 측면을 연구했죠.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맞죠?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죠. 인간의 정신세계는. 자, 그럼 이런 말, 내적인 측면 나왔다. 그죠? 내성, 뭐 관념, 뭐 이런 단어 떴다. 그러면 이거 혹시 정신분석 아니야? 정신분석 아니야? 그러면 의심해야 돼. 자,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의사죠. 의사는 맨날 뭐예요? 진단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진단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요. 자, 쓰는 거 쓰더라도 제가 말하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쓰더라도 절대 말하는 걸 놓치지 말자.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이제 규명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때 프로이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주로 어디에서 찾았다? 과거에서 찾았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2교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과거 중심이에요. 과거 경험 중심. 이 얘기는 뭔 뜻이죠? 과거의 그 경험 또는 과거의 기억이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물론 대부분이 무의식적이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은 일부분이니까 무의식적이지만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그 나타난 그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이 과거는 뭐 우리가 또 이제 떠올려 보면은 주로 어린 시절이죠. 주로 성인기 이전의 경험 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제 뭐 자유연상 기법이니,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최면술도 잠깐 썼었고, 근데 최면이 안 먹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유연상 기법을 써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어떤 무의식 속에 그 과거 기억이 있을까, 그렇죠? 본인도 몰라, 본인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거. 찾아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걸 이제 해석해줘요. 해석해줬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깨닫는 걸 통찰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단어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이거 정신분석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이거를 지금 느끼라는 거예요. 단어. 모든 시험 문제는 단어만 알면 다 풀 수 있다. 단어만 알면. 자, 그래서 이제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어떤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현재에 나타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다 과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6글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정신적 결정론. 그죠?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했어요. 그냥 뭐 정신적 결정론 그러면은 그냥 프로이드 튀어나오는 거죠.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죠.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부분, 즉 인식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식,
예, 지금 바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쵸?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의식인데, 그거는 정신세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극히 일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가 중요하다? 예, 무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지금 단어 보는 거예요, 단어.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올라? 공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 단어를 봤는데 정신이 멍해. 시험장 가서 뭐지? 그러고 있으면 공부 안 된 거죠. 그렇죠? 뭐가 떠올라야 돼. 예, 그게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이 이제 대부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관점이 자, 클라이언트를 보는 입장이었어요. 자, 프로이드가 보는 클라이언트는 환자죠. 그죠? 환자죠, 환자. 예.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를 치료에 있어서 주체로 봐요, 객체로 봐요. 그렇죠. 객체, 치료의 대상으로만 봐요. 객체, 치료의 대상, 치료해야 될 존재, 그냥 치료의 대상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로 봤죠. 그러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까요? 배제할까요? 에? 배제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 실천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지 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배웠던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가 주체예요, 객체예요? 주체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우리가 공부한 그 수많은 이론들, 예, 그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 모델들이 있고 걔네들에 대해서 다음 중 뭐 무엇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일단 특히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이런 단어들 보였다. 아, 이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구 거지? 프로이드. 근데 뭐 꼭 프로이드가 안 떠올라도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객관식은 그 감으로 답 찾는 겁니다. 객관식의 장점이죠. 100% 정확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장점.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이드 이론은 단선적이라고 표현하죠. 단선, 의료적이라고 표현하죠. 뭐 직업이 의사니까 당연하죠. 의료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적이라고 표현하죠. 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그래서 프로이드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단선적 모델, 의료적 모델, 치료적 모델이라고 당연히 부르죠. 당연히. 자, 단선이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 진단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만 규명하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처방을 명백하게 내려줄 수 있다. 원인만. 그렇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나로 가고서 오는 게 없지. 가고서 오는 게 없죠? 이게 단선이에요. 단선. 선이 하나잖아, 지금.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복 실천은 어때요? 인과관계는 가고 안 옵니까? 아니면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이럽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오늘날 사회복지는 다 순환이야, 순환. 상호 인과성 또는 뭐 이제 그 순환적 인과성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단선 이건 가고 안 오는 거거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프로이드 이런 식으로. 직업이 의사야. 그럼 의료적 치료적 모델 당연하죠. 그렇죠? 환자를 뜯어 고치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처방해 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시적인 치료죠. 지시적인 치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시적인 치료고 그다음에 저렇게 과거 중심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그래서 프로이드 항상 따라다니는 거 뭐예요? 장기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렇게 해서 1교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1교시 때 묻는 거고요. 그 다음 2교시에서 우리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에서 물어볼 때는 거기에 나오는 이론이나 모델을 묻겠죠. 근데 신기하게 옳지 않은 것에 프로이드가 답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계 이론들 있죠. 체계 이론, 뭐 일반 체계, 사회 체계, 생태 체계 이론, 뭐 생태학 등등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 방법론에 관한 문제. 통합 방법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 이런 것들이
1교시 실천론하고 그다음 실천 기술론에 나오죠.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죠. 한두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얘가 얘네들인 경우가 많다고. 알았어요? 얘가 얘네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단어 갖고 힌트 찾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약간 예외적인 걸 우리가 좀 한다면 심리사회 모델 생각나요? 심리사회 모델 생각납니까? 자, 심리사회 모델에서 심리 어디서 왔어요? 어느 이론에서 왔어요? 정신분석에서 왔죠? 심리사회 모델은 리치먼드의 진단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죠. 처음에 없던 심리사회라는 이름이 없던 시절. 그래서 이 심리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단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단주의. 리치먼드의 진단주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그 리치먼드의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았죠. 매우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럼 이때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7가지 치료 기법 중에서 하나는 간접적인 치료 하나, 환경조정 하나 있었고, 그 다음 6가지가 전부 직접적인 치료법이었는데, 그때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치료법들이 전부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제기했죠. 그죠? 지시, 환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그리고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이거 전부 프로이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사회 모델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 그렇죠? 환경 속의 인간 개념, PIE 개념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 거지. 원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얘만 좀 예외적으로, 여기 지금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 대부분. 그지? 여기 대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진단주의 학파,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 이 정도 구별하는 거죠. 여기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장기 치료 관련해 갖고 우리가 실천 방법론 공부한 것 중에서 자, 네 글자. 사례 관리 있죠? 그쵸? 예. 이거 초성만 봐도 뭐가 딱 떠오르는 게 공부가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사례 관리도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어때요?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가 매우 복합적이고 만성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사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때문에 사례 관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서비스의 연속성이라고 했어요. 연속성, 지속성. 계속 도와줘야 돼. 계속 케어해줘야 돼. 사례 관리 대상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장기적인 거 그래 사례 관리 하나 있어 일단.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도 장기적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건 뭐죠? 확실한 단기 모델을 따로 외웠고요. 6개 외웠죠? 6개. 단기의 위인, 행과 전에 해서 이제 확실한 단기 모델 해가지고 위기 모델. 그쵸? 위기 개입. 그 다음 인은 뭐예요? 인지 행동. 행동주의 또는 행동 수정 모델. 과제 중심, 과업 중심 모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얘네들은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니까 명확하게 외우고 있어라. 나머지는 단기냐 장기냐를 따지지 않는다. 시험에서 전혀 안 따져요. 그렇죠? 대표적인 통합 모델도 이제 4개 있었죠. 그렇죠? 문단, 문단 사생, 그렇죠? 통문당 사생, 그지? 예. 다 외우라 그랬죠. 학자하고 모델 명칭까지 다 외우라 그랬죠. 그런 것들만 외우려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의 어떤 장기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특성 때문에 장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여기서의 장기는 뭐죠? 방식 때문에 그렇죠. 방식 때문에. 그렇지? 과거 중심의 원인 분석을 하는 이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장기는 장기인데 이유가 다르지.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 지금 잠깐 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난 오늘 처음 한데 저 선생 막 연락 떠드는데 나 말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상관없어. 예. 지금 이거 해놓은 게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책은 자기 혼자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 보시는데 제가 옆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기 때문에 이거 일단 써놓은 거하고 설명 들은 것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책 봐요, 책. 자.
자, 정신 역동이론 이번 시간에 프로이드만 하고 쉴게요.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지그문트. 왜냐면 우리가 딸 안나 프로이드랑 구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그 위대한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이다. 정신분석 이론이다. 기억하시고 단어를 보면은 떠올라야 돼. 리비도. 그래. 리비도를 처음 제시한 인물이 프로이드였지. 예. 여기서 복습하는 거야. 그쵸? 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 말년에 가서 이제 리비도의 개념을 엄청 확대시켜서 뭐 에로스, 뭐 삶의 본능, 뭐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까지 확대시켰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안 중요하지 뭐. 어쨌든 리비도가 되게 중요하지. 리비도라는 것은 거기 지금 밑에 칸에 보세요. 본능적 성적 에너지이면서 정신적 에너지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프로이드가 제시했지. 리비도가 집중된 부위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집중된 부위. 성감대. 그쵸? 성감대. 뭐 편하게 얘기도 해. 뭐 성감대 없는 사람이 있어, 그지? 없는 사람도 있겠다. 뭐 하여튼 성감대. 그래서 이 성감대의 부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심리, 성적, 발달 5단계. 그래서 맨 밑에 가면은 심리, 성적, 발달 5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리비도가 집중된 부위, 성감대가 입으로 가면 구강기고, 밑으로 가면 항복기고, 앞으로 오면 남근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리비도의 특정 부위가 없이 좀 성적인 관심이 좀 가라앉아 있는, 사라지진 않고 좀 가라앉아 있는 시기.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동성 친구에 대해서 많은 또 호감을 가지고 많이 어울리는 시기, 잠재기, 잠복기라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리비도의 어떤 그 밀집 부위가 온몸으로, 꼭 성감대라는 표현 안 써도 됩니다. 뭐 리비도가 온몸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 생식기. 그렇죠? 생식기죠. 그만큼 리비도라는 개념이 중요하구나, 프로이드구나, 이렇게 여기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자유현상. 뭐 자유현상 설명할 것도 없죠. 그대로 했고 이게 정신분석 기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의 하나다. 자유현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뭔가 의식이 올라오죠. 그렇죠? 어떤 그런 무의식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을 프로이드가 저항이라고 하였다. 저항도 일종의 자아방어기제죠. 저항.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누구 거다? 프로이드 거다. 자유현상의 개념은 읽어보시면 뭐 너무나 쉬우니까 제가 굳이 안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했어요. 자, 인간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정신적 결정론.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어린 시절. 자, 이때 어린 시절은 프로이드의 5단계 중에서 앞에 3단계죠. 구강기부터 남근기까지. 그쵸? 요 시기죠. 프로이드의 5단계 중에서도 프로이드가 특히 중요시 여긴 것은 앞에 3단계예요.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시절의 그 경험이 대부분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랬어. 이게 과거야, 과거. 그쵸? 결정한다. 정신적 결정론. 나이로 치면은 만 5세를 전후한 시기까지. 만 5세.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만 5세를 전후한 시기. 요때 경험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특징, 결정적이죠. 결정적 또는 결정론적이죠. 그 왼쪽에 뭐 빈칸 거기 뭐 분홍색입니까? 하여튼 뭐 있으니까 결정적이죠. 그렇죠? 프로이드의 성격과는 결정론적이다. 그 이후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거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변적이죠. 그럼 이때 이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형성된 성격이 평생 안 변하면 이거 좋아요? 안 좋죠?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그런 성격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성격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기껏해야 가족밖에 없어요. 형제와 같은 그런 가족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이드가 무슨 이웃 같은 거 신경 썼어요? 그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 가야 되고 에릭슨 가야 돼. 그죠? 대부분 다 엄마 영향, 아빠 영향, 기껏해 형제 영향,
이것이 이제 성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죠. 개방 체계예요, 폐쇄 체계예요. 그렇죠. 폐쇄 체계에 근거하고 있어요. 폐쇄 체계에 근거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경제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폐쇄 체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뭐 참고할 게 없거든 거의. 그래서 이제 경제적 모델은 그냥 프로이드 거지만 공부는 할 필요 없다. 그냥 경제적 모델 프로이드 거 중에 하나. 그냥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이 그 이후의 일, 현재의 일을 결정한다. 정신적 결정론 했고요. 그래서 성격 발달의 세 가지 원칙. 자, 정신적 결정론, 그 다음에 무의식, 그 다음에 리비도. 세 가지인데 거기 지금 밑에 지형학적 모델과 그 다음에 있는 구조적 모델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라 그랬지. 안 그러면 세 가지가 상당히 혼동된다 그랬어요. 먼저 제시한 게 지형학적 모델이었죠. 그냥 지형학적 모델 세 가지 뭡니까? 주관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사회복지 공부했다면 그 정도는 그냥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빙산 생각나시죠? 생각나시죠? 그죠? 보여요? 네, 보일락 말락하죠? 얘가 뭐예요? 의식. 의식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거. 의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바로 의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의식. 의식의 바로 직전 상태. 그렇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창고. 알 수 없는 거대한 창고. 그래서 무의식이다 그랬어요. 무의식. 이게 뭐다? 지형학적 모델.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지도 모양 같다 그래서 지형학적 모델의 3요소. 그냥 암기예요. 이거를 바꾼다고 이제 이드, 자, 초자랑 이제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제 암기 문제에서 틀리는 겁니다. 이드랑 자랑 초자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개념들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딱 모델의 종류 3개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셔야죠.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적어도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총정리한 모델이 바로 구조적 모델이에요. 구조적 모델. 그래서 거기 있는 이드, 원초와 자, 초자 3가지죠. 구조적 모델. 자, 복습. 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능과 비슷하다 그랬죠? 원초와 본능과 비슷하고 지형학적 모델로 치면 이드는 다 뭐다? 무의식.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인데 그냥 무의식과 동일시 하시면 돼요. 무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이드,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 본능과 유사한 개념이라 그랬고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쾌락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반사행동을 하고 1차적 사고과정. 가장 낮은 수준이죠. 1차적 사고과정.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성취. 이런 개념들이었는데 얘네들을 딱 보면서 이게 구조적 모델의 이드, 원초화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야.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라는 것은 현실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현실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행동을 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 통제해주는 역할을 자아가 한다. 그래서 이성과 분별이라고 표현한다. 이성과 분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1차적 사고 과정보다 이제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2차적 사고 과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 검증과 그 다음에 자아는 계속해서 원초화와 초자아 사이에서 또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자아는 중간에서 계속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감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자아 방어기제의 사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방어기제의 종류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초자아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와 같은 것이다. 윤리. 그래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이죠. 옳다 해라,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이게 초자죠. 초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사회적 원칙이 바로 그거죠. 사회적으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죠? 이게 옳으니까, 이게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옳은 행동을 했어요.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해서 형성되는 요소가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자아 이상이죠. 자아 이상은 칭찬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래 잘했어. 다음에도 그렇게 해. 이게 형성되는 게 자아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혼났어. 벌 받았어. 이 벌에 의해서 형성되는 도덕성이 뭐예요?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그래서 이제 초자아는 벌에 의해서 형성되는 양심과 칭찬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자아 이상 두 가지로 구성된다. 두 가지로 구성된다. 됐죠? 자, 그러면서 거기 지금 심리성적 발달 5단계 보세요. 일단 순서는 뭐 당연히 외우죠. 그죠? 구항, 남, 잠, 생. 됐고, 구강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연령 표시를 해놓는다면, 구강기는 태어나서 보통 1.5세. 대략 18개월 정도죠. 18개월. 항문기는요? 항문기는 만 3세. 만자를 안 써도 다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6세. 그 다음에 잠재기는 초등학교 전 과정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만 12세. 그 다음에 생식기는 사춘기죠. 사춘기. 그렇게 해서 성인기 이전까지죠. 성인기 이전까지. 이거를 구분해드리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에릭슨의 8단계 중에서 앞에 5단계는 시기적으로 똑같다 그랬습니다. 에릭슨의 8단계 중에서 앞에 5단계까지는 프로이드의 5단계와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삘야제 공부해야 되고 또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시기 구분을 해놓지 못하면 문제 푸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놨고요. 자, 내용 봅시다. 내용. 자, 구강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 이가 나기 전에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빠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빨기 단계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는 행동, 뭐 엄마 젖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우유를 먹거나 등등. 그랬을 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먹는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은 빨 수밖에 없다. 이가 없으니까. 근데 먹는 거 외에도 아이들은 뭐든지 하여튼 잡히면 빨죠. 그렇죠? 잡히면 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빠는 행위 자체에서 애들이 쾌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뭐 막 갑자기 뭐 그리스 신화 가서 뭐 나르키소스 이런 거 몰라도 돼. 연못에 비친 뭐 얼굴, 자기 얼굴 너무 이뻐. 자기인데. 근데 자기인 줄 모르는 거지. 보다가 빠져 죽었대. 개래 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았죠? 중요한 건 그냥 나르시시즘? 이게 언제? 구강기의 특성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은 빨기 단계. 첫 단계죠. 그렇죠? 구강기 전기. 이렇게. 자, 구강기 전기에 만약에 고착이 되면, 구강기 전기의 어떤 특성에서 고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이제 구강 동조적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구강 동조적, 이거는 바꿔치기 하는 시험 문제죠. 구강 동조적 성격이 될 수 있다. 구강 동조적 성격. 또는 뭐 구강 동조라는 말을 뭐 이제 구강 의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전기, 구강기 전기, 빨기 단계에 고착이 돼버리면 성인이 되었을 때 구강 동조 내지는 구강 의존적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은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납니다. 그러면 깨물죠? 깨물기 단계로 갔죠? 그랬을 때 엄마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싸움? 애가 싸울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엄마와의 뭔가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너무너무너무 또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존재, 그래서 엄마에 대한 우호감, 우호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중에 이유 과정이 있다. 젖을 떼는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또 엄마에 대한 적대감도 같이 갖게 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우호감과 적대감을 모두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깨물 때. 그렇죠? 이게 후기죠. 어쨌든 구강기죠. 구강기 전기하고 후기를 뭐 굳이 나누지 않으면 그냥 구강기. 그래서 이제 후기에서 만약에 고착이 되면, 만약에 구강기 후기에서 고착이라는 방어기제가 쓰인다면, 그죠? 고착이 된다면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구강 공격적 성격이 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죠. 그쵸? 그냥 계속 빠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깨무는 거. 그지? 안 헷갈리겠죠? 이거 바꿔놓는 거 안 헷갈리겠죠? 예. 내용을 이제 묻는 거는 이제 그 다음 학문기에 고착되는 게 내용을 좀 비교적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학문 강박이냐? 이런 거 있죠? 학문 폭발이냐? 이거는 이제 내용도 좀 알아야 되지만 얘네들은 뭐 내용은 시험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서 그냥 전기에는 빠니까 동조 의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무니까 공격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고착이 될 경우. 그거 바꿔치기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학문기 갑니다. 학문기 하면은 뭐니 해도 배변 훈련이죠. 배변 훈련. 그래서 학문의 괄약근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좀 생기는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배변 훈련이 들어가는데 최초로 사회적 기대의 수능에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는 시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대 뭐 별거 아니죠. 마려울 때 표현해라. 이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최초로 사회적 기대의 요구를 받는 그런 시기다. 이 배변 훈련 단계가. 여기서 이제 고착이 됐을 때, 이 학문기에 만약에 고착이 되면은 상반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문 강박적 또는 뭐 학문 보유적 성격으로 고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이제 행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학문 폭발적 또는 학문 공격적 성격으로 고착이 되면 어떤 특성을 성인이 돼서도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렇게 고착될 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고착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고착이 뭐 거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 학문 강박적 보유적 성격으로 고착이 된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깨끗할까요? 너무 지저분할까요? 너무 깨끗하겠죠. 너무 청결해. 막 너무 씻는 행위를 자주 해. 이런 거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 엄마가 배변 훈련 시켜, 아빠가 시켜, 엄마가 시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강박적 보유적으로 이제 있다. 그럼 너무 애가 커서도 너무 청결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 줄까 아니면 인색할까? 인색해요. 인색해. 그리고 반항적일까요? 순종적, 복종적일까요? 순종적, 복종적이죠.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런 특성을 나타내요. 근데 이쪽은 벌써 지저분하게 생겼잖아. 그지? 학문 폭발적. 아무데나 싸는 거지 뭐, 그지? 아무데나.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반대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 다음에 매우 반항적이고 말 그대로 공격적인 성향, 저항을 많이 보이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는데, 프로이드가 성인들을 만나서 이제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얘기 그래, 그지? 너무 깨끗해. 그러면 당신은 학문 강박적 고착, 이렇게. 너무 반항적인 사람이 있어. 당신은 이제 뭐 구강 공격이든 학문 공격이든 공격적 고착. 프로이드는 그렇게 사람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의 내용 간단하게 이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훨씬 좋다. 됐고, 그 다음에 남근기. 자, 남근기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콤플렉스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전 국민에.
오이디푸스, 뭐 엘렉트라 이런 거 뭐 웬만하면 다 알죠? 그래서 이제 남아가 경험하는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그죠? 여아가 경험하는 콤플렉스는 엘렉트라. 뭐 이것도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 남아는 어떤 과정이 있다? 아빠가 나의 그거를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이 극도의 공포감, 이게 장난스러운 공포감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세 불안을 심하게 겪으면서 결국 얘가 나름대로 무의식적인 합의를 봐. 그게 방어기제 중에 뭐다? 동일시. 나도 모르게 아빠를 닮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되면 엄마 같은 여자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동일시도 방어기제의 하나였죠. 하나.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거세될 게 없죠. 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느낄 수 있는 것이 남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다. 그렇죠? 부러워할 수 있다. 남근, 선망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크지 않은 불안감이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정도의 불안감. 그래서 이제 엄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콤플렉스를 극복해서 얻게 되는 성격의 요소가 뭐라고요? 초자아죠? 그렇죠? 초자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의 무슨 측면? 도덕적 측면, 윤리적 측면이라고 했어요. 도덕성, 윤리성. 그랬죠?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중에서 도덕성이 확립되는 시기 언제? 남근기. 머릿속에 넣으세요.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여기서 뭐 머릿속에다. 남근기.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중에서 도덕성이 확립되는 시기 남근기. 남근기. 맞죠? 다만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도덕성이 높다? 남자. 그래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받는 학자 중에 한 명.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학자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받는 학자 중에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프로이드밖에 없었거든. 프로이드가 답이었죠. 왜? 남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하고서 이제 콤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들의 도덕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욕먹을 줄 알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기. 리비도의 특정 방향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활동, 운동 많이 하고 친구와의 우정 이런 거 참 중요시하죠. 특히 동성 친구하고 교류가 참 많은 시기죠. 동성 친구, 남자는 남자애들끼리 좀 많이 어울리고요. 여자는 여자애들끼리 좀 많이 어울리고 그런 시기죠. 이때가 우리가 다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맞아 그때는 주로 그랬어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주로. 됐죠? 초등학교입니다. 잠재기는 자 한번 복습. 잠재기는 에릭슨의 무슨 단계? 유학. 무슨 단계죠? 에릭슨의 학령기. 이거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못 봅니다. 시험 문제. 이거 단기 구별을 잘해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적어도 20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25개 중에 20개 이상 맞으면 뭐 그래도 일단 선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외워야 되잖아. 못 외우면 못 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학령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령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아동기죠. 그렇죠? 삐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가 있었어요. 감, 전, 구, 형 중에서 어느 단계죠? 그렇죠. 구체적 조작기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죠?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서 제일 공부하기가 좋은 단계. 왜? 명확하게 초등학교니까. 명확하게 초등학교 딱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니까 가장 구별이 뚜렷한 단계라 그랬죠. 맞죠? 이렇게 자꾸 해서 외워야 돼요. 프로이드의 잠재기. 맞아. 에릭슨의 학령기, 아동기,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와 같은 단계야. 그래, 여기는 맞아. 맞아. 동성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학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그래서 환경의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고 환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해하시고, 그리고 결국 반복 외워.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넘기시고. 자, 생식기, 격동. 생식기는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잖아요. 격동이라는 말이 느낌이 오죠? 격동 오고. 그 다음에 제2의 오이디푸스.
엄마 아빠가 아닌 어떤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에게 또 이제 경험할 수 있다 그랬고, 생식기관과 2차 성징이 발달하죠. 이러한 특징은 전부 청소년기의 특징과 연결되는 거죠. 왜? 같은 단계니까. 같은 단계니까. 그래서 프로이드의 5단계는 전생에 걸친 발달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우리가 전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최초로 제시한 인물은 에릭슨. 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어기제. 방어기제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예,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핵심 요약 수업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뭐 가지 않고 시간을 보고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할게요. 잠깐 10분간 쉬세요.